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핵심 이론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주제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종의 정비사업을 할 때 특례조항인데 자,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 자,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특히 여기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재건축은 아니고요. 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수용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임시 수용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는 그거 자체가 의무 조항일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의무가 되는 거고 재건축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사업하거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은 수용권, 강제 수용권 행사해서 현금 청산할 수 있고 재건축은 수용보다 좀 약한 거, 이 매도 청구는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가지고 현금 청산하는 거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가지고 강제로 빼줄 수 있는 겁니다. 현금 청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들을 매입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자, 그 밖에 이제 지상권 등의 해지 관련 규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 이건데, 자, 지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는 임시거주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만, 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임시거주 시설 같은 경우를 지어주거나 이런 뜻입니다. 자,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아니면 이사갈 수 있게끔 전세금 융자한술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시설 같은 데다가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이런 조치가 의무조항으로 봐야 됩니다. 재건축은 의무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경우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나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의 땅,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개인 토지 같은 경우도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경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임시 거주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임시로 거주시켜주는 임시 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공기업, 개인 토지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신청을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거주시설을 위해서 사용 신청을 받으면 이 법정된 사유 분홍색 기역, 니은, 디귿을 제외하고는 자,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자,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도 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공공단체는 안 됩니다. 공공단체는 나중에 사용 신청 같은 걸 받으면 사용료 같은 걸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용료 같은 경우를 면제하고 그리고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 신청을 받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는 아니고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해석할 때 이 공공단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한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 같은 게 미리 확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3자랑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용 신청을 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이런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같은 경우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했을 때는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다시 이제 완료된 건물로 입주하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30일 안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임시상가. 자,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는 상가 재개발이 있죠. 자, 우리가 재건축에는 상가 재건축은 없는데 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대해서 기능 회복하는 것도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자, 재개발 사업이 이제 상가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인근에다가 자, 정비구역 또는 그 인근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에 반대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 청산 절차가 매도 청구가 아니라 재개발은 현금 청산 절차가 수용권이 있는 거죠. 강제 수용권. 자, 보시면 자, 일단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제 현금을 주고 그 사람들 재산을 이제 뺏는 거죠. 내보내는 겁니다. 이때 현금 청산이란 말 쓰는데 재개발 조합 설립에 반대하면 사업 시행 인가 후 수용 절차가 들어가는 거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거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실 거는 재개발 사업을 먼저 보시는데 자, 토지 등의 권리 취득, 재개발의 현금 청산. 자, 모르시겠으면 이 밑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뜻입니다. 자, 필요한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토지 수용 절차법입니다. 자,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한다는 말이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같이 긴급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평상시에는 수용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만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 거로 수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수용권이 없고 매도 청구권이 있으며 이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사업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이렇게 취득하거나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이 조항이 이제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적용이 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이 대표적으로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 뭐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같은 권리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용을 할 때는 의지하는 법률이 있죠. 자, 수용에 관해서는 이 수용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다. 수용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공익사업법에 나오는 절차를 준용을 해서 수용을 하되, 자, 우리 준용을 할 때,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처리할 때,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 항상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으면, 자, 우리 공익사업법상 어떤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우리 공법 공부다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자,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인정을 받고 외부로 고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하면서 자, 원래는 공익사업 인정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업 인정, 공익사업 인정을 서류를 제출해서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자, 우리 그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인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고시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절차상에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 공익사업법상 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사업인정이라는 거를 별도로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비사업 때 특히 이 재개발 같은 거 이 수용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자, 거기에 있으면 그 절차로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의 사업인정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절차를 처리하되 이 법을 제외하고는 그때 준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앞에 걸 바꿉니다.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맞기 때문에 절차가 정비구역 그 뒤로 넘어가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고시까지 나와야지만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건축의 현금청산 매도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권은 없고 자, 이렇게 매도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 물론 재건축도 천재지변으로 긴급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자, 그건 예외적 케이스고 평상시에는 재건축에는 이런 매도 청구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조합이 현금을 주고 이제 뺏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강제 수용권은 아니고 이제 매도 청구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현금 청산인데 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겠죠. 재건축 조합이 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자, 30일 안에 다음의 자에 대해서 자, 지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회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요걸 대표로 보세요.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자, 조합 설립에 현재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30일 안에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조합 설립에 다시 한번 동의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하겠냐 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답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조합 설립에 이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냐 이런 식의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답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개월 안에 이렇게 촉구를 받은 반대하는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회답 시 2번 자, 회답을 안 한 겁니다. 2개월 안에 회답을 안 하면 2개월이 딱 지나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동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요 2개월 안에 동의하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고 계속 마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사업에 반대하면서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한테 회답을 하지 않으면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 해석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매도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이 재건축 조합이 우리에게 넘겨라. 이게 매도 청구입니다. 대부분 거기 불응하기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양가로 2번 기간 만료일이라는 게 양가로 이유가 요 기간이죠. 2개월이라는 요 기간 안에 자, 기간 만료일로부터 회답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양가로 2번 기간 2개월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2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한 토지 등 소유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매도 청구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합니다. 30일까지 이렇게 회답 촉구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 회답 촉구를 받으면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회답. 그런데 2개월 안에 자, 이렇게 회답 통지가 없을 때는 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지하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안에 이제 매도 청구라는 걸 들어가고 거기 이제 불응하면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보고 회답 통지가 동의하겠다고 이렇게 통지가 오면 그 사람은 이제 조합원 자격을 주는 건데 자,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2개월 안에 회답 통지가 없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기간을 잡아가지고 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하고 거의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30일 안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고 2개월 안에 이제 기간을 주고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자,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자, 2개월 지난 다음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여기 양가로 2번이고 2개월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한번 2개월을 잡아서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자, 강제 수용 절차고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회답 촉구하고 그 다음에 2개월 기다려보고
통지가 없으면, 회답 통지가 없으면 다시 한번 2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아서 매도 청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간 같은 것들 한번 잘 보셨다가 주로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매도 청구 조항이 중요한 조항인데 실무에서도 아직 시험에서는 출제된 비율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시고 예상 문제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금 청산이 이게 사실 두 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운 게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고 시효, 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강제 수용으로 이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반대한 사람을 강제 수용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 후 아까 뭐 30일, 2개월 이런 기간을 가지고 매도 청구하는 거. 자, 이건 1차 현금 청산은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언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1차로 현금 청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통지, 분양신청을 받고 이 분양신청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거 이후에 강제 수용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2차 현금 청산. 그래서 1차 현금 청산은 조합 설립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난 다음에 수용, 매도 청구로 현금 청산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을 포기한 사람은 관리처분 계획,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고 시후 다시 한번 수용과 매도 청구로 2차 현금 청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1차 현금 청산 대상자는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한 사람들, 2차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인데, 네 번째 항목.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각종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또는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 등기 명의인들이 원래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 같은 걸 하면 국민주택 채권을 법에 따라서 이걸 일정 그 금액을 사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 같은 거 자기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민주택 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런 취지로 문제 물어봤었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배제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높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일반적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거, 이게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는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이 정비법에 국토부령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도 별도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규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도 국토계획법을 따르지 않고 이 법에서 별도로 이렇게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 규정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높이라든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안 사고, 자, 왜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한 지역이기 때문에 채권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건축법상 이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결정 의제.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기존 토지의 용도지역은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아니면 수용 방식,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이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일 때는 해당 그 토지의 용도 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기존 용도 지역 없어지고, 기존의 1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정비 구역이 수용 방식이거나 관리 처분 방식을 택했을 때는 거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 해당 정비구역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자, 이런 거로 묶여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예외로 좀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요걸 이제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관리 처분 방식을 취했을 때는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면 안 되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때도 국토계획법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비법에 따라서 국토부 령으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 스스로 보전 정비 방식이거나 환지 방식일 때는 정비구역 딱 지정됐을 때 자동적으로 기존 용도지역 없어지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수용이나 관리 처분 방식 같은 걸 택했을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다. 예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자, 이제 우리 5번째 마지막으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우리 이제 다음 강의 때 배울 건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자,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 자, 민법상 지상권자라든가 아니면 뭐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이랑 처음 계약했을 때 맺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임대차 기간. 자, 주임법상 4조, 상임법상 9조이고, 우리 주임법상 뭐 2년간 뭐 최단의 거주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거주하고 또 2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법에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지만, 자, 우리 공법상, 특히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해당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뭐 낡은 건물에 살고 있는 뭐 지상권자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계약할 때 맺은 기간, 사용 기간 같은 거, 또 주임법상 뭐 최단 기간 이런 것도 있었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또 최단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민법 시간에 배웠던 이 규정이 공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해당 건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되면 더 이상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기 때문에, 철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는 그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 보증금을 건물주가 줄 수 없습니다. 건물주도 그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할 수 없으니까, 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은 전세금, 보증금, 금전반환 청구권을 철거되는 건물주한테 행사하지 않고 이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먼저 행사할 수 있고, 조합이 이 사업시행, 이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행사하면 조합이, 자, 이 행사를 받고 나서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이게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한테 이걸 구상할 수 있는 것이죠. 조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빨리 이렇게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자,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건물주한테 구상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가 빨리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딱 떨어지면 최단기간 같은 거, 계약기간 같은 거 주장하지 말고 빨리 세입자들도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가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같은 것들을 이 조합에게 먼저 청구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더라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법 가서 배울 건데, 건축법에서는 분할할 때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자, 원래는 그 면적보다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원래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면 분할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에도 따르지 않고, 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 내용들도 이것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재개발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재건축 사업할 때만, 자, 분할 제한 면적이 미달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는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간주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추가 내용을 두 개를 보실 건데, 자, 세입자한테 특정 보상을 해주면 또 용적률이 늘어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법정된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한테 주거이전비를 주든지 아니면 상가세입자나 상가세입자 같은 사람들의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해주든지 세입자한테 임지 상가 같은 걸 건설해주면 국토계획법사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세입자들한테 기존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이전비를 주거나 어떤 뭐 임지 상가 같은 거 설치해주면 원래 정비구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보다 25% 정도를 더 높여줄 수 있으니까 이 비율 정도만 좀 보시 바랍니다. 세입자한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25% 정도 원래 용적률보다 25% 정도를 높여서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규정. 추가 내용으로 요건 좀 주의 있게 보십시오. 약간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자, 역세권에서도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엔 이 역세권이 있으면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사람들과 젊은 층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한 대책인데, 자, 일단 요건을 보시면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자, 일단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에 있는 것인데 이 역세권이 다음 요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요 뒤에 가보시면 1번 요건하고 2번 요건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됩니다. 모두 맞으면 해당 요건이 맞는 역세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자, 기역번을 선택하든 니은번을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용적률을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에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여기가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적이다. 3종 일반 주거적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거기에 100분의 120이면 일정 위에를 더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니은번처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 변경이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지역 250%에서 300%까지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로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어디서? 역세권에서. 역세권은 이게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자, 어떤 뜻이 뭐냐면 역세권이 속한 정비구역의 자, 2분의 1 이상이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여기 가번이나 나번 중에, 가번에 보시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자,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든지 아니면 뭐 3개 이상 대중교통 정류장에 인접해 있는 그런 형태일 텐데 요 세부 조항은 보지 마시고 이 역세권은 정비구역의 절반 정도 이상이 자, 이게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 중에 가번 같은 거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보시고 자, 하나 더 조건이 있죠. 자, 역세권에 해당되는 장소가 역세권에서 정비구역에서 이 역세권 정비구역이라면 그 해당 지역이 이 과밀업체권역 아니라면 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 이런 용도지역에 있을 때 해당 역세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용도지역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승강장으로부터 뭐 2분의 1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의 절반 정도 이상이 이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인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으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세권에서 정비사업을 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이제 완화가 되면 자, 원래 용적률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차이만큼을 아파트를 더 짓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완화된 용적률에서 원래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차이 용적률이 만약에 뭐 용적률이 50%다. 예를 들어서 완화된 용적률이 300%고 원래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이 250%다. 그럼 250%에서 300%로 완화가 되면 차이가 50%가 더 용적률이 가산돼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는다. 그럼 100개 중에서
100분의 75 이하 최대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서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율이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최대 조례가 75%까지 이렇게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사업도 이 하한이 좀 틀리네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 이런 식으로 범위 안에서 이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거로 그 해당되는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 소형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 상한이 자, 과밀억제권역 재건축도 75% 이하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더 얻은 용적률에서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자, 이렇게 보시고 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그럼 이제 인수자가 이제 이것도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용적률에서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줘서 이거를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신구청장, 토주택공사 등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인수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선 인수자가 있죠. 자, 이런 4명의 인수자가 있는데 시도지사나 신구청장을 순서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1순위, 신구청장 2순위 이런 순서대로 인수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이제 시도나 신구청장 둘 다 인수할 수 없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자,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4번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인수자는 자, 인수받은 주택 중에서 자, 100분의 20 이상 범위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20 정도를 자, 공공주택특별법 48조 공공주택 공급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인수받은 주택 중에서 20%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데 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로 안 쓰고 분양을 하는데 자, 이때 주택의 공급 가격은 자, 건물값은 건축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인 건설 원가고 이 부속 토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토지 가격은 기부한 것도 아니고 감정가액도 아니고 감정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부속 토지를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수자가 아까 인수를 해가는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 정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고 자, 이때 자, 인수자가 이렇게 인수해가는 가격, 공급 가격이 있죠. 이 공급 가격도 자, 건물값은 건축비라는 건설원가를 받고 부속 토지 가격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의 50% 가격을 이렇게 지급하고 이 부속 토지를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20% 정도 범위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분양할 주택은 이 정도 가격으로 이 같은 것을 인수를 해가고 그다음 해당 주택은 자, 다음에 세가주택 형태로 분양을 해가야 됩니다. 자, 분양을 할 때 지분적립형 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주택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한 주택의 20% 정도는. 그래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를 알아두십시오.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 25%까지만 가격을 내시고 나머지 가격은 이렇게 뭐 30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돈을 내는 아파트고 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자, 분양가가 만약에 이게 5억짜리면 이거를 70% 정도 가격만 가격을 내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싸게. 그런데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죠. 자, 이익이 생기면 이거를 이 공공하고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눠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 이 공유이기 때문에.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자,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이렇게 임대해서 매달이라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임차료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이 반값 아파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자, 인수자가 20% 정도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고 이 분양하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분양하는 주택은 인수해 가는 가격과 이 토지 가격도 감정가액의 100분의 50% 정도로 이렇게 인수를 해간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쭉 내용들을 봤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